네, 계속해서 패널 4분과 함께 탄핵 심판 최후 변론 주요 쟁점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설주환 변호사, 강전애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약 67분간 직접 작성한 최후 진술서를 읽었는데요.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자녀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최후 진술에서 여러 가지 주목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무엇보다 임기 단축 개헌을 시사한 부분을 두고 여러 가지 지금 해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임기 단축, 그러니까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잖아요. 예. 개헌의 방점이 있다고 보고,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제 국민께 호소하는 그 방법으로 개헌을 선택했다고 하잖아요. 야당의 일당 독재 그 국회가 형성이 됐고, 이 일당 독재 국회가 권한 남용을 통해서 사실상 국정을 마비시켰다. 이게 이제 대통령의 주장 요지인데, 네. 그렇다면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으면 뭔가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이걸로 헌재 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야당의 일당 독재를 통한 국정 기능 마비 이런 행위들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국회 해산권을 도입하다든지 아니면 국회의원 임기 중에 국민 소환제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나타난 폐해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 개헌의 방점이 있는 거고 이 개헌이라는 부분은 사실 그동안의 정치권에서 대통령 임기 관련해서 이게 지장을 초래한 부분이 있어요. 논의의 지장을.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열어주겠다라는 취지의 이제 얘기를 하신 겁니다. 또한 이제 헌재 재판관들에게는 사실 이게 내 개인적인 취지가 아니고 임기를 단축할 정도의 의지가 있다면 야당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마치 이게 친위구태타다. 임기를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간접적인 주장이 포함된 거로 보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는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하겠지만 실제는 중대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거든요. 그러면 예. 중대성을 판단할 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뭐 여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 시사 환영의 뜻을 좀 밝혔어요. 그럼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김진욱 대변인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 그 변론을 통해서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이렇게 뭐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 위법성을 다루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에게 어떤 뭐 그 영향을 줄 가능성 저는 뭐 별로 없다고 보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그 복귀를 하게 되면 오히려 국론을 더 분열시켜서 어떤 개헌의 동력을 갖기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라면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 헌법재판소에서의 파면 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차분하게 개헌을 논의하는 과정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임기 단축 또는 지금 윤기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일당 독재 해소용의 어떤 그런 방식의 개헌 이런 부분이라면 찬성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대통령께서 본인이 계속 야당 탓을 하시는데 이 비상계엄에 대한 그 명분을 야당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이번 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지금 결국 11번의 변론 기일이 마무리가 됐고요. 결국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거는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지금 판단을 할지인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을 언급하고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 발언을 한 게 재판관들이 어떻게 좀 볼지가 궁금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뭐 대통령은 어제 최후 진술에 있어서 개헌과 정치개혁을 본인의 마지막 사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민주당 측이나 일각에서 제기됐었던 이번 비상계엄이 본인의 임기 연장을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의문에 대해서 전혀 아니다. 오히려 국가적 위기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졌던 행동이었다라고 어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헌법 수호의 의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 탄핵에 있어서 좀 결정적인 사유로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제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개헌, 정치개혁 이 부분이 조금 더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네. 설주환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의 어떤 임기단축 개헌에 대한 것은 뭐 생각보다는 예상 외의 저는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총 8인의 재판관 중에서 어찌 보면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에게는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예. 유효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찌 되었건 지금 중도 또는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재판관 4인에 대한 저는 어떤 호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법리적인 것보다는 정치적인 면이 훨씬 더 강하다는 측면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이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 성격, 특히나 정치적 사법제도라는 성격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도 미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뭐 개헌, 정치개혁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지만 67분의 최후 진술 동안 거대 야당을 비판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를 했습니다. 최후 변론 내용 조금 더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이것을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고 헌법 제정 권력인 주권자들께서 나서 주시기를 호소하는 것이었는데 이것만으로도 비상계엄의 목적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네, 어제 최후 변론에서 상당 부분을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윤 대통령 기존의 주장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대통령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국민이 선출한 대2기관의 상징이잖아요.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두 기관이 만약에 충돌할 때 특히나 그중에 한 기관이 사익을 위해서 또는 당리당략적 판단을 해서 국민의 공익을 해칠 때 양측에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고 예를 들면 그 5년째 지금 민주당이 일당 독재를 하고 계신데 국회를 장악해서 예. 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법안을 만들기보다는 마치 근데 그때 필요한 정치 상황에 맞는 법안 특히나 뭐 이재명 대표의 방탄 법안도 발의한 부분이 여러 번 있고 황당한 법안도 많지 않습니까? 현재 재판 계류 중인데 그 재판에 근거된 법률을 고치겠다고 하는 이런 황당한 이 법안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 국민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매일 뉴스를 통해서 국민께 전달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되게 놀랍지만 매번 되다 보니까 싸움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국민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 그래서 이것뿐이 없었다. 오죽하면 이걸 했겠냐라는 불가피성을 얘기하는 거라서 저 부분은 헌재 재판관들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령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이게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뭐 객관적 적절성을 떠나서 그렇다면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이게 중대한 위법 위반이냐, 위헌 위법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판단의 여지를 주는 의미가 있어서 여기 아마 호소하는 측면에서 장시간 그 부분에 할애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결국은 뭐 29번의 탄핵,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결국은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정당성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셨나요? 전혀 뭐 저희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었던 부분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끝까지 야당 탓하고 반성과 사과 이런 부분들이 없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참담하다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이번 계엄을 통해서 뭐 계몽이 되신 몇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위해서 헌정을 중단하는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일단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라는 점 지적하고 싶고요. 특히 야당이 마치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짓고 계시는데 지금 야당과의 어떤 대화, 협치 이런 민주주의에서의 전제를 갖다가 무시하고 계엄이라는 물리력을 통해 가지고 통치하려고 한 이런 반헌법적이고 반법률적인 이런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신 부분 이런 부분들은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하실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특히 이 대화의 상대인 야당을 적으로 돌려놓는 적개심을 보임으로써 이 통합보다는 분열을 부채질한 그런 발언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국회 측은 최후 변론에서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를 했습니다. 정청래 탄핵소추위원 단장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피정부인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고 다짐했던 바로 그 장소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 침탈하고 헌법을 유린했습니다. 하늘은 계엄군의 헬리콥터 굉음을 똑똑히 들었고 땅은 무장한 계엄군의 군합발을 보았습니다. 호수 위에 떠있는 달 그림자도 목격자입니다. 피청구인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강변하지만 많은 일이 일어났고 계엄의 피해는 엄청납니다. 계엄이 굉장히 위헌적이었고 그 계엄을 많은 사람들이 다 지켜봤다 이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말미에는 애국가 1절도 읊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까 나경원 의원이 지적하셨듯이 어제 정청래 위원장이 한 얘기 중에 국회는 다수결이다라고 이야기한 부분 여기에 대해서 이런 민주적 방식을 굉장히 비민주적 방식으로서 활용했다는 것이 대통령이 지적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 있어서 대통령과 같은 의사를 좀 동의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제 최후 진술에 있어서 저는 실상 정청래 위원장이 그동안에 국회가 마비되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를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민주당의 폭주로서 국회가 파행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이런 제도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였어야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더 맞는 진술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결과적으로 정청래 위원장은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라는 형태로 지금 민주당에서도 입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형태의 국회에서의 일방적인 폭주에 대해서 이게 국회뿐만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많은 국민들께서는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보는 그런 최후 진술이었다고 봅니다. 네, 그런가 하면요. 어제 헌재에서는요. 국회 측에서 계엄 당시 단전 영상을 증거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러자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의장이 담을 넘는 영상을 제시하면서 아무도 없는데 스스로 월담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거든요. 헌법재판관들이 이 증거를 보고 탄핵 심판을 결정을 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두 영상 다 네. 저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예. 국회 측에서 제시한 단전 시도 영상, 단전 영상도 예. 이미 객관적으로 반박이 가능한 부분이 상대방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단전 시도를 했다는 부분이 어떤 저는 국헌 물론 목적이 있었다 없었다 이걸 떠나서 예.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단전 자체가 이미 비상계엄 해제가 통과된 뒤에 어떤 이루어진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어찌 보면 이건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국회가 워낙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마스터키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단전을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게 없고 30몇 개 이상, 30개 이상의 어떤 단전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었다는 부분에서 오히려 실행에 있어서의 미흡함 아니면 당초부터 대통령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당초부터 이럴 의도가 없었다라는 부분이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에서 저는 별로 크게 영향이 없었다고 보고 네. 그다음에 월담을 한다는 것은 당시에 우원식 의장이라든지 이재명 대표가 경찰이 맡고 있지 않았으면 굳이 담을 불편하게 넘을 필요가 있었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느 장면만을 가지고 이것을 주장하는 예. 것이지만 당시의 상황, 그러니까 점이 아니라 선의 개념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어떤 이 국회를 봉쇄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월담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단순히 저 사진만으로 저걸 제시한다는 것은 저는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단의 어떤 그 주장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가 나는 계몽되었다라는 말을 네. 해서 이 부분도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이번 계엄을 통해서 어떤 국가 위기 사태를 새롭게 인식하게 됐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참 표현이 강렬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김계리 변호사가 이제 본인의 경험담을 섞어서 예. 녹여서 변론을 한 부분인데 이제 41세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청년층과 같은 인식을 아마 그 헌법재판관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같고요. 취지는 뭐냐면 계몽됐다는 단어 썼지만 어쨌든 국가의 위기 상황이라는 점에 새삼 느끼게 됐다라는 취지를 이제 애둘러서 표현한 것인데 이제 그러나 변호사로서는 좀 객관적인 단어들을 쓰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저 부분은 이제 국민이 보고 나서 저 변론에 따라서 국민적 의사 형성이 될 수 있어도 그러니까 재판관들에게는 변호사의 경험담을 섞어서 변론하는 것은 네.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분은 이제 아마 본인이 워낙 확신에 찬 그리고 민주당의 파쇼란 단어까지 써가면서 비판을 하려 했는데 어찌됐든 그 취지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본인 같은 청년들도 이번 그 대통령 계엄 그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 이런 취지로
설득되는 바가 없지 않다 이런 것을 아마 재판관들께 전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는 오롯이 헌재의 시간이 되고 예.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이 재판 결과는 다음 달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관심은 대법원 선고 네. 시기입니다. 만약 3월 중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결정이 나오면 5월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지금 쟁점인 것 같아요. 윤기찬 변호사님 다시 여쭤본다면요. 저는 나와야 되는 게 맞죠. 예. 원래는 이제 3개월 내에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관련된 그 규정에 대해서 대법원장께서 이걸 좀 엄히 지켜라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이것이 만약에 그 이후에 나오게 되면 초래될 사회적 혼란이 있습니다. 지금 연이어 나오는 이슈지만 과연 그 헌법 관련된 규정을 해석을 예. 만약에 대통령 당선이 되게 되면 기존에 했던 재판을 중단하느냐 마느냐 이거 갖고 또 논의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대법원 판결이 그 당시에 기각되든 아니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하든 불리하든 끝내줘야지만 대선이라는 중차대한 국민의 권한을 위임하는 이런 절차를 흠결 없이 또는 큰 혼란 없이 치를 수 있는 것이지 이거 무작정 나의 피선거권 박탈 시기를 예. 늦춘다. 이래가지고 국민적 혼란을 뒤로 하고 본인의 이득을 챙긴다.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께서 이때까지 내달라고 선언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어떤 결론이라도 받아들일 테니까 만약에 조기 대선 확정이 예. 된다면 이때까지는 결론 내달라고 선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선거 시기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는데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 아무 걱정 없다. 2심에 대해서 항소심에 대해서 기억에 관한 문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본인이 그 출연한 프로그램도 상당히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고 아마 저는 지지자들에 대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법적인 대응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봅니다. 김문기 씨에 대한 기억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듯이 기억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죠. 하지만 예. 백현동 어떤 4단계 종상향 관련한 부분은 당시에 경기도지사로서 어떤 경기도 감사 현장에서 판넬까지 준비를 해서 해명을 하기 위해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기억에 대한 문제가 아니죠. 이건 본인이 그 당시에 특혜가 없었다라는 부분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고 해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정확한 답변은 아니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앞서 이 네. 대표가 헌법 84조에 이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들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본인에 대한 네. 재판이 중지될 거다 이렇게 주장한 것을 두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대통령이 당선 전에 재판에 넘겨진 경우에 대한 전례가 없는 만큼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뉴스퍼레이드에서도 이 이야기에 대해 하고 있고 다른 언론에서도 얘기한다는 예. 것이 다수설이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방송에 나와서 그것이 본인에 대한 재판이 정지되는 것이 다수설이다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한 부분은 굉장히 부적절했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말하자면 지금 본인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 판사라든지 예. 아직도 수사 중인 사건들이 있거든요. 수사 중인 사건의 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본인이 유력한 대권 주자로서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고요. 예. 만약에 본인이 정말로 당당하다면 지금 모든 사건에 있어서 억울하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오히려 내가 지금 대권에 도전하기 전에 판결 선고를 빨리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국민들의 눈높이는 더 맞는 입장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 결심 공판 소식은 이어지는 시사 프로에서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